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면은 제가 목이 타갖고 좀 액체물, 음료를 좀 마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5년 얘기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채팅창은 다 보지 못했는데 눈에 띄었던 것들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5년 얘기는 기사가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XRP 성공하기 위해서 5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냥 앵커가 5년 뒤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 내용에 뭐 XRP 성공하려면 5년 뒤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인터뷰 때 좀 궁금하시거나 좀 관심, IPO 숨쉬는 음악님 얘기하신 것도 얘기해볼까요? 숨쉬는 음악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게, 그럼 IPO 상장은 안 하는 거지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2020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IPO를 할 걸로 보인다. 올해부터 IPO를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리프사는 가장 처음 선두로서 나서는 회사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맨 나중에 IPO를 하는 회사가 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긴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는 회사가 되거나 마지막으로 하는 회사는 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산어묵님이 얘기해 주신 거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음료수를 쏟았어요. 망했다. 많이 쏟았네. 일단 부산어묵님 얘기한 거 답변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닦아야 될 것 같네요. 자, 부산어묵님이 이제 미국에서 좀 사셨던 분 동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비 오는 날 뉴욕에서 편안하게 비를 음미하고 있다. 이런 미국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돌려 얘기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거죠. 개드립을 친 건데, 이 1년 안에 전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없고, 예전에도 그런 거 절대로 안 했죠. XRP 가격 예측해 주세요. 뭐 올해 안에 얼마 갑니까? 이런 거 전혀 답변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예측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답변하기 전에 이제 1년 뒤 전망 같은 거를 답변하기에는 원래도 안 했고, 그렇다고 평소 때처럼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뭐하니까 말을 돌린 거죠. 다른 식으로 개드립을 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본인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거죠. 그 맥락입니다. 제가 말한 것도 그 맥락이에요. 바람둥이요? 아예 정보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 상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개 주식 상장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빵오빠 바람둥이 같다고요? 바람둥이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빵한테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자, 일단 블루님이 이런 얘기 주신데, 그 주식 상장하는 게 좋은 건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다들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아까 일단 리프 CEO 의견은 그건 거잖아요. 이미 C라운드 펀딩, IPO 하기 전에 이미 C라운드 펀딩으로 10조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 펀딩을 받아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강화되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리프사가 150명 정도 이제 본인들 직원을 늘리기도 했고, 그걸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재무적인 그런 힘이 강해지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늘어난다는 거죠. 캐퍼시티가 늘어나니까 좋다라는 거를 강조했는데,
그리고 회사의 가치도 더 오를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IPO 자체가. 예. 리플 CEO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마지막에 이제 IPO 하면서 빤스런 하는 거 아니냐, 먹고 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으신데 그런 거 얘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IPO 하면서 엑시트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주식 상장은 일반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 중에 공개 상장 안 한 회사가 있을까요? 제가 주식은 안 해서 이제 확실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거꾸로 여쭤보는 건데, 세계적인 기업 중에 공개적으로 주식 상장 안 한 비상장 주식회사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데,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그런 펀딩도 많이 받고, 여러 개 이제 이런 주체들의 자금도 받고, 그리고 지분을 이제 그 투자회사가 갖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면은 보통 지분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식구가 되는 거죠. 일종의 도원의결의가 되고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에서 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서포트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나 그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머니의 관점에서 말고요. 그러니까 레고가 비상장이에요? 와우. 근데 레고가 되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레고의 규모는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에 비견할 건 아니잖아요, 레고가. 비상장이에요, 롯데호텔도? 근데 롯데호텔 세계적인 회사로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 정치로 가지 마요. 잠깐, 왜 갑자기 정치로 가? 여러분들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자, 빨리 칠칠님이 빨리 이거 오타 수정하세요. 아이와 어이의 차이는 큽니다. 제가 대신 정정할게요. 어이겠죠? 리프산 XRP 투자자를 호구로 보는 것 같은. 레고 구멍가게. 장사가 잘 되면 굳이 상장 안 한다고요? 그래요? 전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 알 테니까, 제가 뭐 이쪽에 잘 안다면은 뭐 제 의견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주식 주변에 전문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식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뭐 이런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든가 또는 주식이 상장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방에 고래형들이 다 던져야 된다고요? 여기 고래가 있기는 합니까? 고래분 손 들어주세요. 고래님들 거수 좀 해주세요. 여기 고래가 있습니까? 고래님들 한번 세상 밖으로 본인의 그 존재감을 뿜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래님들 거수. 야, 100만 개 들고 있다고요? 고래 거기 있네요, 고래.
올해도 작년처럼 갈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옷 다 젖었어요. 흘려갖고 지금 물티슈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발? 새우 드세요? 새우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우리 이분들 아니 진짜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은 진짜 월드 클래스급 드립력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드립력이 장난이 아니야 사람들이. 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갖고 있죠? 엄청난 고래인데? 고래는 고래밥이 최고. 지금 다나님이 그 질문 주셨는데 XRP 가격이 오르면 그 시청 모드가 리플 재단의 가치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XRP 보유량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리프사. 그게 가능할까 질문 주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이게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거면은 말씀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데, 투기는 뭔가요 여러분들? 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눈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나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고, 난 절대로 고가에 사고 싶진 않거든요. 모든 플레이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눈치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렇게 리프사처럼 엄청난 보유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리프사 말고도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암호화폐도 되게 많습니다. 예, 만든 그 재단이라든지 뭐 성격이 어떻든 간에 비영리 재단이든 뭐든 간에 회사든 간에 본인들이 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이티브 에셋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회사 리프사 말고도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이오스도 사실 초기에 ICO를 해서 그렇지 지금도 많이 갖고 있고, ICO 한 것도 초기에 물량을 다 팔았잖아요. 그러고도 아직도 1등 보유죠. 지금 물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등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아요. 실제로도 많고. 그런데 이런 환경하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플레이어들이 나는 고가에 절대 사고 싶잖아, 내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만 싶어, 이러면은 눈치 싸움이 되죠. 예, 더군다나 이런 존재, 엄청난 보유량을 갖고 있는 존재에도 껴있으면 누가 가격을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겠어요. 눈치 게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쟤네가 뭐 블록원이든 리프사든 이런 데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털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잖아.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높은 가격 못 가겠죠. 투기적인 소유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특정 가격 가면 그 수요가 끊기잖아요. 더 못 올라갈 거라고 플레이어들이 예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리프사 지금 하고 있는 ODL은 현재 가격에 상관없이 그 가격에 법정화폐로 XRP 바꾸고, 그 바꾼 XRP를 그 가격에 다시 팔아갖고 수합을 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동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고인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마켓메이커들이 그 유동성을 유지해 주거든요. 이거는 투기 게임과 얘기가 다른 겁니다. 10만원이 되든 개당 100만원이 되든 개당 1억이 되든 개당 오늘날처럼 330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수요만 있으면 눈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시는 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이 발행한 달러 자체가 총량이 어마어마한데 얘 환율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랑 똑같아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딜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비즈니스로 사용을 하는 거지 내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다 그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XRP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예. 당연히 ODL, 즉 XRP 브릿지한 볼륨 자체를 많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수요는 리프사가 보유한 XRP 개수를 눈치를 보는 수요인가요? 전혀 아니죠. 상관없는 거죠. 어떤 수요죠? 내가 지금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하려는 거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돼. 리프사가 몇 개 갖고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이 수요 자체. 투기의 목적으로 눈치 게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인터뷰 아까 인도 관련된 거는 그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귤러토리, 즉 규제가 클리어한 시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 안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보면 돼요. XRP 하려는 거. 외환시장이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브릿지 볼륨 10%만 돼도 10만원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글쎄요. 그 브릿지 볼륨 10%가 어느 기준이죠? 외환시장 마켓 규모까지 10% 먹으면 10만원 말씀하시는 거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냥 레미턴스 분야 10%면은 제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네요. 증권 문제로 멱살잡이 할 것 같다고요? 달러 시총이 한 상경 정도 돼요? 그거 어디 나왔어요, XRP님? 저 막 그거 확인하고 싶은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달러 전체 발행량을 좀 궁금해갖고 막 뒤져봤거든요. 근데 공인 정보는 없더라고요. 뭐 기사 같은 거나 막 이런 데는 있는데, 사실 그게 신뢰할 만한 공인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미연준 이런 데서 혹시나 공지란 게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금이 시총이 8천 정도인가요? 맞아요. 주신님 얘기한 것처럼 브라질 오픈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굉장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죠. 작년에 그 브라질 쪽 담당자는 분명히 늦어도 작년 4분기까지라고 했는데 올해 1분기가 막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곡소리내야 올라갈 때 뭐 투기 세력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도 되게 크죠. 본인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 저가에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고가에 팔려고 그렇게 펌핑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SBI 홀딩스 인재 채용 많이 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인재 채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프사도 한번 보죠. 보는 김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어디 있을까요? 채용 여기 한번 보죠. 어떤 인재들을 채용을 하는지. 치킨 냄새 난다. 배고파. 배고파. 어디 보자. 이 블록체인 관련된 게 어디에 있을까요? 핀테크 사업 추진, 이쪽으로 볼까요? 뭔가 자세히 나온 게 없네. 이거는 됐고요. 리프사 인재 채용 한번 봅시다. 간만에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죠. 커리어 어디니? 커리어 있죠. 자, 지금 리프사 인재 채용하는 구인 내용들인데, 브라질 쪽 어카운트 매니저 채용을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잠깐 볼까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없네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건 나와 있네요. 예. 비덴, 엑시드, 쿠도르, 빌드 타겟 얘기했죠. 이게 OD에 관련된 거 그 내용인데 우리 이미 브라질 관련해서는 알고 있죠. 예.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 특별히 크게 뭐 유익한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디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다 예전부터 있던 거고. 이게 제가 하는 직업과 관련된 거네요. 예,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이쪽 제가 하는 업무랑 관련된 건데 이거 아직도 채용 못했네요. 작년부터 채용하던 건데 아직도 뽑고 있네. 추가로 뽑는 건가? 자,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데 브라질 쪽이네요. 예. 이제 브라질에 있는 리플랩 멤버들 이제 솔루션 리플랩 멤버가 된다든가 OD에 사용할 때 그 통합 관련된 거 지원한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네요. 에이!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본사 근무네. 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추가적으로. 네. 어디에서 치킨 냄새 나는데? 확신이요? 유랑님 질문 주신 것도 잠깐 볼게요. 네, 팩토리님 이제 어느 정도 리프사에 확신이 드시나요? 그리고 언젠가 비트랑 상관없이 볼륨에 따라 오를 거라 확신이 드시나요? 하시는데 아니요, 지금도 아닌데요. 지금도 반반 보고 있어요. 반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갖고 약간 되게 타이트한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제 입장에서 확신이, 그러니까 리프사가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려면은 아마 제 성향을 물어볼 때 거의 뭐 CBDC 발행한 중앙은행들이 ILP를 쓰는 걸로 완전 확정됐다. 뭐 이 정도 됐을 때 약간 확신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확신이란 거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태민님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코인데스크가 이제 리프사를 싫어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시는데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해외 커뮤니티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인물들 있죠. 지금은 사라진 XRP 트럼프라던가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태민님이 질문 준 것처럼 코인데스크가 굉장히 리프사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일부러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제 코인데스크가 어디 건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막 그 이더리움 재단이랑도 연계가 있는 것 같던데. 약간 그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막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인베이스 예전에 CTO가 누군지 아세요? 찰릴이에요. 라이트코인이라고 그 쌉스캠 만든 친구 있거든요. 거기 CTO였어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XRP를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라 사기다 이러면서 되게 평가절하하고 되게 무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약간 전통적인 POW 차량 신분자들이 되게 많아요. 신봉자들이. 그래서 이런 POW를 따르거나 지분증명을 따르지 않은 XRP는 약간 가짜 스캠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성향의 인물들이 다 코인데스크건 뭐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그런 시선이 좀 강한 편이죠. CBDC는 악재는 아닙니다. 부고님이 이제 CBDC 리플이 악재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CBDC 설명한 영상 많은데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CBDC 발행 자체가
악재다 호재다 이 얘기할 게 아니라 CBDC로 뭘 하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리도리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최고라고 극찬하셨다고요? 아, 감사한 일인데, 네, 뭐 감사한 일이죠. 좋게 평가해 주는 건 누구든 간에. 리플 100만원 되어도 가난. 100만원 되어도 가난이라고요? 설마 말도 안 돼. XRP 100만원 되면은 XRP 1000개 만들고 있어도 1000만 10억인데? 부고님이 고춧가루 뿌리셨구만. 네, 부고님도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CBDC 직접 수합할 수 있는 홀세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은 XRP한테 악재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 오늘날처럼 각자의 네트워크를 쓸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접 수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에 XRP 필요해질 겁니다. 또는 XRP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호재죠.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할 테니까. 비자넷은 따로 얘기 안 했어요. 네, 비자넷은 따로 얘기 안 했는데, 비자넷은 여전히 이제 뭐 제주님이라던가 몇몇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자넷은 여러분들 약간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애초에 리플렛이랑 비교하기에는. 물론 이제 미래에는 아무리 봐도 비자가 비자넷 자체를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의 독점적인 네트워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신용카드 또는 신용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이런 구조를 많이 띄고 있어요. 머첸트, 즉 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파는 이제 가게 주인이라던가 음식 파는 가게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상인들이 있죠. 이게 카드 결제 고객들이 하면 비자넷을 통해서 이렇게 은행에 대금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구조. 요거 할 때 쓰는 게 비자 네트워크가 바로 이 비자넷이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액세스하려면은 오늘날 비자 다이렉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갖고 이 비자 다이렉트로 비자넷에 이 상인들이 액세스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나와 있는 비자에서 공개하는 공식 자료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해두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뭐 기사라던가 이런 거에 따르면은 자료가 있긴 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자에서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런 다른 열려라 참깨 밥 바라바라 됐다 느리네. 나오네요. 여기 보이시죠? 트랜잭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차지 한다고 돼 있죠.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1000 미만은 거의 $9나 매긴다고 돼 있어요.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정확히는 이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가 아니라 비자 이 다이렉트 쓰는 상인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고객이 결제를 해요. 비자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예를 들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상인이 아까 비자넷 통해서 처리를 할 때 $1000 미만은 거의 $9나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같은 경우. 그리고 보시면 $1000 넘는 거에서 $2500 미만은 거의 13달러 먹고, 그리고 국내용 같은 경우 1.5달러 라고 얘기돼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비싼 편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근데 이게 공식 자료가 아니라서 저게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 너무 끈적거리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저 그 물티슈 좀 가지러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망했어. 물티슈가 없어. 망했어. 잠깐만요. 다시 또 갔다 와야겠네. 하이! 따이. 예, 됐다. 네, 좀 아까보다는 나아졌네. 옷도 다 갈아입어야겠다. 참. 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얘기하시니까 바이낸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거래소 플랫폼을 클라우드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만약에 거래소 하나 차리고 싶다, 그럼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냥 버튼 한 방 누르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서비스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만약 개인도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바이낸스 그 서비스 이용해갖고 거래소 차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뭐 기업 그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래소를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하고 뭐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싶어서 그런 유연성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가. 네. 저 이상한 거 했다고요? 아닌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태민님이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플랫폼으로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유통, 그러니까 삼성 SDS인가요? 네, 거기랑 이제 국세청인가? 어디가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나라 정부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게 하나 제가 알기로 있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보면서 말씀드리죠. 삼성 SDS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블록체인. 네, 맞죠? 네. 요거 지난해 관세청이네요. 관세청에 이 블록체인 적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청은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거기 사업을 수주해갖고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체인 안에다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이거를 쓰는 느낌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XRP 레저를 리프작 하려는 거는 그 블록체인 통해서 이 밸류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약간 쓰임새가 다르죠.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얘네는 또 그거네요. 근데 JP 모르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이긴 해요. 근데 이더리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만든 JPN 코인, 요거는 그거를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한 컬럼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거 기반 자체가 이더리움이긴 해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하네요. 네. 아이콘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일 텐데? 대주님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일 텐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이건 공개됐어요. 이더리움이라고. 아까 얘기한 관세청 거 받아다가 삼성 SDS가 구현하는 거는 이더리움 베이스. 부모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부모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더리움 어디 있어? 검색으로 찾아야겠네. 이더리움. 여기 돼 있죠? 네. 하이퍼레저 패브릭도 쓰고 있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더리움에 딜리버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네요. XRP 성공 가능하냐고요? 가능성은 있는데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진짜 100만원 간다고요? 전 이더리움 안 갖고 있어서 가던지 말던지 크게 관심 없어요. 저는 없어요. 다른 이더리움 진짜 조금 있다. 0.0 몇 개 있나 보다. 제가 산 게 아니라 받은 게 있어갖고 거래소에서 그냥 주더라고요. 저한테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졸지에 이더리움 보유자가 됐는데 한 0.0 몇 개? 그거 100만원 가도 그게 그거니까 크게 뭐. 기업 간 송금으로 언제 넘어갈까요? 라고 부모님 질문 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유동성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날 빗소가 가장 ODL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유동성도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오더북에 기인을 해서 이 송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자, 요 부분인데 대략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 4만 개라고 치고, 그리고 5만 개, 5만 개, 6만 개, 7만 5천 개 여기까지 집어넣어 볼까요? 이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5.23. 잠깐 스프레드 계산 좀 할게요. 자, 5.23 나누기 5.24. 야, 한 0.5% 되는데 잠깐만요. 자, 그 은행의 스프레드 시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은행 걸로 그냥 봅시다. 여기 걸로 한번 봅시다. 자, 제 매매 기준율로 그냥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현찰 아니고 TC 대미 환산율. 자, 일단은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대를 많이 하긴 할 텐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스프레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죠. 원래 퍼센트 보통 표기하는데 여기는 안 해놨네요. 2% 정도 나오고, 송금할 때는 현찰로 할 때는 얘네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네요. 1.75%라고 얘기를 해놨네. 근데 무역대금 처리할 때는 아마 이거보다는 우대해줄 거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빗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ODL 쓸 때 유동성이 얼마나 스프레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효율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하냐면 기존의 은행권에서
이렇게 외환을 처리할 때 무역대금 결제나 송금할 때 본인들이 스프레드 시트를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보다는 ODL 쓸 때가 스프레드 시트가 더 효율적이어야지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설명은 스프레드 시트랑 스프레드가 뭔 말인지, 그리고 ODL이 어디에 근거해서 작동을 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효율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신 분이 좀 이해가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왜 저걸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릴 거 기반 지식은 스프레드가 뭔지, 그리고 ODL 사용할 때 이 스프레드 효율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ODL의 효율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ODL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지 이해하면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좀 확인해 보신 뒤에 지금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이 정도까지 5점 이상까지 내려오더라도 지금 스프레드 효율상으로는 ODL의 효율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ODL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죠. 자, 대략 한 20만 개는 좀 넘었거든요. 한 XRP 개수로 따졌을 때 지금 볼까요? 대충 한 20만 개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20만 개 정도까지는 스프레드 효율을 좋은 상태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여기 곱하기 지금 몇 달러죠? 0.3달러인가요? 그럼 한 번에 효율적으로 ODL로 송금할 수 있는 게 6만 달러 정도 됩니다. 6만 달러면은 곱하기 대충 1,200원 해줍시다. 관대하게. 그건 7,20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최대의 효율로 뽑을 수 있는 현재 상태예요. 유동성으로는. 그러니까 무역대금이 만약에 한 뭐 10억이다. 한 방에 10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만한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기업대금 처리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의 유동성으로는 그 무역대금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한 번에 무역대금이 보통 한 100억 정도 된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지금 현재 기준 330원 정도 하니까 대충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오더북 쌓여있는 게 한 3천만 개 돼야 돼요. 여기에서 한 요 부분 효율적인 부분 한 이 정도가 이거를 다 합산했을 때 한 3천만이 돼야 됩니다. 3천만 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유동성을 해야지 무역대금 처리가 가능해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루님 암살당하세요. 그런 얘기 힘드세요. XRP 만원 되면 제가 유튜브 접은다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암살당하시려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부구님 지금 질문하신 무역대금 들어간다고 리프사가 공개하면 마켓메이커들이 늘어나겠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켓메이커들이 오더북을 쌓아놓더라도 그만한 볼륨이 없으면은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시를 든 것처럼 한 무역대금 처리하려면 대략 한 3천만 개가 효율적인 스프레드 시트 그 스프레드 구간에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오더북으로. 근데 이걸 쌓아놓더라도 이거를 볼륨으로 사용을 안 해주면 마켓메이커가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 오더북을 쌓아놔도 수익이 연결이 안 되니까 굳이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제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ODL 사용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 모든 거는. 그래야지 마켓메이커도 더 많이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고, 그게 바탕이 돼야 또 이제 커다란 금액들, 무역대금,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 외환시장까지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뭐 이제 무역대금 처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만원이면 저 맘 놓고 리프사 입사한다. 글쎄요. 만원 가더라도 아내가 허락을 해줄까요? 아내는 절대 반대할 것 같은데.
예, 지금 회사에 그냥 짱 박혀 있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방송 접기 전에 몇 개 갖고 있는지 알려줄 거냐고요? 아니요. 안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개수를 노출하지 마세요. 예, 안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100만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개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XRP가 10,000원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에다가 만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억, 10억, 100억,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100만이네. 100억 자산가가 됐다. XRP라는 암호화폐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공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맞아요. 혜연비님이 되게 지혜로운 답변 주셨네. 내가 가진 개수 여러 개, 네, 1개 이상. 장준현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아요. 하루 무역 대금이든 뭐 오얀시장 대금이든 XRP가 브릿지 하면 결국에 그만한 수요와 볼륨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맞아요. 제 아내는 그 안정적인 거 좋아해요. 아마 제가 공무원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네. 제주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제가 궁금한 건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지금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유동성 대주는 것이 한국은행일까요? 질문 주시는데 그 외환 거래 관련된 걸 맡긴 데가 있어요. 원래 한국은행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국투자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공기관입니다. 원래는 외환 관련된 거를 한국은행이 직접 했었대요. 저도 궁금해서 제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궁금해갖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외환 보유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외환 상황이나 이런 종합적인 통화 정책이라든가 경제 상황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려고 할 텐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직접 할까?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거 갖다가 막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할까? 갖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제주님이 질문 준 것처럼 국내 시중은행에 달러 공급하는 걸 때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공급을 하려고 보유를 할까?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궁금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한국은행이 직접 외환을 취급하다가 그거를 쪼갰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투자공사라는 공공기관에 넘겼습니다. 외환 관련된 거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그냥 한국투자공사 직접 가갖고 회사 소개를 통해서 볼게요. KIC 소개, 설립 배경 이런 거에 나와있겠죠. 딱 안 나와있네? 안 나와있네? 어디에 나와있을까? 공사 소개? 국부펀드? 여기 나와있네? 아이씨,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나있네. 설립 배경. 아 뭐야 이거야? 아 뭐 자세히 설명한 게 없어. 아 참 진짜. 자 그러면 외환이라고 치자. 여기에도 적혀 있네.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었네. 네.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운영 및 관리하기에 출범된 여기 써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근데 모르겠어요. 막 저거를 국내에 막 좋은 조건 기업이나 막 은행들한테 제공하는지,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모든 달러를 저렇게 한국은행 통해서 갖고 오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외환 브로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환 시장에도 그 외환 시장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브로커들이 있고
거길 통해서 외환을 조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달러든 뭐든 간에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그러니까 모든 외환이 이런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주님 얘기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은행의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모든 달러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달러는 이 게이트의 문지기로 한국은행이 있어갖고 얘네를 통해서만 들어왔다 나갔다, 이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중은행들이 각각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지 다이렉트로, 요거잖아요. 근데 이 후자인 것 같아요. 요거 찾아보니까 이 한국은행의 문지기처럼 모든 외환은 나를 통해서 나가고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점 올까요? 질문 주셨는데 아시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정보점 올지 안 올지. 저는 정보점을 훨씬 뛰어넘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언제 올지, 오기는 할지,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전저점은 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플사 XRP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하면은 휴지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게 디지털 쪼가리죠. 뭐 금이나 이게 뭐 하물며 철판떼기라도 되면 고물상한테 판매라도 되잖아요. 쓰임새가 없을지라도 다른 걸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XRP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만약에 쓰임새가 없으면은 진짜 가치 0원이죠. 그냥 디지털 0101일 뿐이지, 이게 쓰임새가 없는 디지털이면은 당연히 그 가치는 0이겠죠. 실패하면 그렇게 되겠죠. 대신 성공하면은 그 리미트 또한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지금은 드냐 안 드냐, 뭐 이 질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 되면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환거래은행은 중앙은행 안 거쳐요. 그냥 지들끼리 합니다. 중앙은행 거치지 않습니다. 벌써 11시에요? 와, 시간 엄청 됐네.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벌써 11시입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딱히 뭔가 한 게 없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갔네요. 이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노아 람쌤님이 리플 역사가 7년 정도 되었는데 일단 스캠은 아니고 점점 발전하는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거는 확실히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7년 정도 계속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객관적으로 얘기할 만한 거는 지금 최근에 C라운드 펀딩 받았는데 그때 회사 가치를 10조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회사 가치 10조래요. 뭐 10조의 가치를 가진 회사일지라도 망할 수는 있는 겁니다. 망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회사가 한순간에 그냥 맥없이 몰락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해왔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기업 가치 평가받을 때 10조로 평가를 받았고, 그만큼 해놓은 게 많고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도 높게 받을 만큼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까도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지만 오늘날 여전히 레귤레이터들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것 자체를 배드워드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나쁜 거라고. 그 존재 자체가 나쁘다.
크립토 커런시는 존재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다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실제적인 XRP로 하고자 하는 것, 즉 XRP로 브릿지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서 돈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XRP 브릿지 이용해서 해보겠다 한 거를 실제로 미국 멕시코 구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7.5%나 XRP가 브릿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두 달 만에, 이 7.5%도 이제 지난 12월에 3%였는데 두 달 만에 2배 이상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으로 이룬 게 있어요. 성과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면은 꽤 미래는 밝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객관적이에요.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아무래도 성향이 되게 신중하고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자면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 없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신 상태로 보시는 게 아마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뭐 되게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에서 누가 웃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이제 오늘 얘기 마치면서, 오늘 혹시나 이제 마저 얘기 나누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셨다면 내일 시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CNN에 우리 리프 CEO 인터뷰 나눈 거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빵 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다음에는 그런 1년 뒤 전망 했을 때 그런 개드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그런 개드립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그냥 딱 얘기하지. 나는 원래 예측 같은 거 안 하니까 안 하겠다 또는 어렵다 그냥 얘기했으면 되지. 왜 개드립을 했어? 전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드립이 있었던 인터뷰 영상 같이 함께 보셨고 그 밖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일은 또 다른 소식,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뵐게요. 월바월바 내일 뵙겠습니다. 월바.